자, 이제 요번 시간에는 이제 역대 이제 정권들의 역대 이제 정부의 평화 정책 노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에, 전 시간에는 이제 글로벌 한민족과 다원적 민족주의라는 걸 잠깐 설명을 제가 안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이긴 합니다. 이제 우리가 글로벌 한민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한민족이 상당히 이제 한민족이라는 이제 원래 이 민족이라는 표현도 쓰는 것도 사실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요즘에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다양성이 하나의 가치, 다양성이 하나의 가치로 정착이 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민족, 뭐 조국, 국가, 뭐 이런 그 이제 진중한 표현 아니면은 구별을 짓는 표현들은 되도록이면은 지양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족이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남북 간에는 같은 민족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그 민족이라는 개념이 여기 이제 젊은 우리 이제 학생분들도 생각을 했지만 우리 민족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민족 개념도 상당히 이제 좀 터부시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민족이라는 개념이 대두가 되면은 차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들은 다른 민족이다라는 얘기죠. 이런 차별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한반도 평화 이해라는 책에서도 상당히 이제 이걸 적으신 분들이 막 정체성에 막 혼란을 막 겪는 거죠. 이게 이렇게 적어야 되나 이거 그냥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적게 되는 거죠. 이 글을 이제 공동 집필한 거지만은 그냥 이런 단어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사용을 하는 거죠. 글로벌 한민족인데 뭐 다원족과 뭐 다원적 민족주의 뭐 민주주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좀 약간 좀 모순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하는다라는 입장에서는 이 민족의 개념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왜냐하면 그 민족의 개념에 있어서 우리 남북 간이 하나라는 이 정체성의 일치함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의 이제 통일을 해야 되는 당위성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남북 간에는 그 민족이란 한민족 같은 민족하지만 글로벌 한민족이라는 표현은 조금 좀 이제 지양을 해야 돼 사용하는 걸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내재한 문화적 습관과 기준을 설정해 성찰해야 됩니다. 즉 물리적 분단이 우리의 마음도 갈라지겠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이거 전에 아까 저기 뭐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분단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그 상흔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상당히 트라우마가 깊다라는 얘기죠. 근데 배경의 차이는 진짜 한반도와 같이 냉전 체제의 최전선이었던 분단 시기 독일은 역사적 성찰과 사회적 대화를 이념적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려 노력했다는 것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제 물론 그쪽이 그 대안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쪽하고 우리가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정체성도 다르고 그다음 살아온 그 방식도 다른데 독일의 방식이 반드시 우리한테 맞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독일의 방식이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나마 이 동서로 갈려져 있던 나라가 하나라고 됐다라는 그것도 비슷한 사유로 갈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념적으로 갈라섰던 두 국가가 하나로 됐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유사한 사례로 봐야 된다는 거 그런 점에서는 그래서 독일의 사례를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 다만 옛날처럼 독일의 통일 사례를 연구한다거나 독일의 그냥 동서 통일의 방식 방안 이거보다는 각각의 그러니까 이제 독일은 이제 동동 이제 갈등이라든가 서서 갈등이라든가 이런 갈등 구조를 잘 봐서 이 갈등 구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지 이제는. 그러니까 저기 뭐 정치 회의라든가 보이스텔바흐 이제 협약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심도 있게 좀 연구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제대로 연구가 좀 제대로 안 돼 있고 보편화가 되지 않다라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한반도 통합 과정도
복합적인 요소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그럴수록 아래로부터 기반을 쌓아야 한다. 개인마다 내재한 재능과 개성, 창의력과 독자성이 인정되면서도 집단 내 소통과 협력의 연습을 통해 공동체성을 길러주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죠? 이게 집단 내 소통과 협력의 연습을 통해.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틀이 완성이 되려, 하나의 규범이 완성이 되려 그러면은 오랜 기간 동안에 그 틀을 유지할 수 있는 정체성과 노력과 협력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사회 계층 간의 그 대화도 상당히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 이제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이제 완화가 되고 갈등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은 하나의 이제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지만은 어차피 갈등을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권위주의 시대 때는 갈등이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련 해체를 이제 옛날에 구소련 이제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은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국가는 소련이라는 그 중앙 모스크바 정부에서 모스크바 그 크렘린에서 전부 다 통제를 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해체가 되면서 전부 다 이제 권위주의자들 그런 게 다 이제 하나로 이제 일사불란하게 통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게 없어지면 구심점이 없어지면서 이제 전부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 독재 시대 때는 그러한 갈등들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 터부시 됐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는. 우린 권위주의 시대도 아니고 독재 시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협의가 중요시돼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를 위한 평화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것이죠. 협력, 그다음에 갈등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협의 정신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한반도 평화 구축의 방법의 이제 마지막 이제 단위죠. 다음은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과 비전이라는데 역대 정부의 평화 정책 노력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6.25 전쟁 이후 정전 체제라는 불안정한 체제 속에서 이제 그 불확실한 평화죠.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라고 전제를 하죠. 남북 관계가 군사적으로 분쟁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에서 또 이제 정부는 이제 우여곡절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 2 사태는 김천 사태는 그 무장공비 사태라든가 아니면 천안함 뭐 이런 사태들이죠. 이제 과정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얘기하는 남한 정부를 얘기하는 남북한 간의 대화 협력을 지속적으로 도모했다.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 정책을 위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북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 등의 대화 노력을 지속하며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든가 9월 평양 공동선언, 9.19 군사합의라든가 이런 거까지 남북 간 다양한 합의들이 이끌어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 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당시 정부의 이제 당시 정권의 이제 자화자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같이 노력한 거는 그러면 그 상대가 있었던 북한은 노력을 안 했는데 그것도 좀 언급을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북한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남북 협력을 위해서, 그다음에 통일을 위해서, 한민족의 이제 정체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대. 그런 것도 좀 언급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이제 이게 또 그런 언급을 안 해주죠. 약간 좀 아쉽습니다. 약간 객관화시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 자, 이제 7.4 남북 공동성 이 박정희 정권 때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에 갔다 왔다고 그냥 갔다 와서 발표를 해버린 거죠. 국민들은 다 놀랬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부 다 죽이니 살리니 저거 때려잡죠 김일성 다시 보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엄청나게 뭐 구호도 있고 무슨 잘 보면 빨갱이가 보인다 무슨 뭐 산에 올라가서 아니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관첩이다 무장공비 뭐 엄청나게 말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기 뭐 당시에 안기부장이었었죠. 당시에 저기 뭐 그 안기부장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국정원장이죠 지금의 그 사람이 갑자기 북한에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공동성명을 우리가 이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래버렸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7.4 남북 공동성명을 할 때 그 당시에는 1972년도 당시에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었다는 얘기죠. 미국 입장에서는 자 이제 한반도도 이제 한반도와 이제 동북아시아도 이제 봐야 되고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이나 동남아시아도 이제 봐야 되는데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할 수 없으니 하나의 전쟁이라도 이제 협력을 강화해서 전쟁이라도 전쟁 긴장이라도 완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데 배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네 가서 만나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 일단 당분간은 적어도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이쪽이 안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두 개의 전쟁은 치를 수가 없다는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좀 무기를 해줄 테니까 북한하고 만나서 이제 협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반드시 뭐 미국의 입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한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됐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 3대 원칙 뭐 어쩌고 저쩌고 이 3대 원칙이라는 여러분들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조국 통일 3대소 현장 3대소 상징탑이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데 이걸 기념해서 만드는 거였는데 그거를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이 대단한 이제 이 파워를 가지고 있는 파워를 하여튼 뭐 지금 이 정권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뭘 생각하는지 아직까지도 잘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파격적으로 이제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선대 업적을 없애는 것은 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민주당 정권 뭐 보수 정권, 진보 정권 이렇게 이제 정권을 이제 번갈아가면서 잤는데 진보 정권에서 이제 보수 정권에 일어났던 그 이제 통일에 관련된 업적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도 엄청난 그 압력이 있는데도 이제 북한은 그 자기의 선대 그러니까 자기의 그 정체성, 백두 혈통의 그 정체성 그것도 부정할 수 있을 정도까지로 없애버렸다는 얘기죠. 이때 생긴 그 상징탑이었어요. 이때 이제 이 김정일이 만들었던 건데 자기 아버지의 업적을 기린다고 하여튼 그것도 없앴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역대 정부의 평화 정책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이제 보통 이제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가장 획기적인, 가장 파격적인,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정책을 폈었던 사람은 노태우 정권으로 봅니다. 노태우 정권은 이제 보수 정권인데 우리는 보통 이제 통일하면은 이제 보수 정권보다도 진보 정권이 더 적극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노태우 정권은 이제 군부 정권이죠. 여러분들 지금 그 이제 12.12 사태에 대한 이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 구사단 사단장이었던 그 노태우 그 정권입니다. 당시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군부 독재죠. 군부 독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뤄냈던 그 대북 정책이라든가 북방 정책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가지고 그게 틀이 돼서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이었었습니다. 그 좀 보면은 77선언에서 이 사람이 이제 남북 관계를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다른 국가들이 아니다는 얘기죠. 민족이라는 얘기, 민족 공동체 일원으로서 특수 관계에 있다는 얘기.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되는 같은 민족의 국가다라는 얘기죠. 틀을 만들었어. 그 전에는 뭐냐면 적대적인 완전히 이 철철지 원수였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를 딱 정립을 해버렸어. 뭐로? 77선언은 이제 그래서 중요한 이유는 우선 북한을 적대 대상이 아닌 민족 공동체 일원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민족 공동체 일원이니까 우리 형제 국가라는 얘기. 상호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추구해 나갈 선의의 동반자라는 얘기죠. 형제 국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나옵니다. 이는 남북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남북 교육을 민족 내부의 교육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가 아닙니다. 무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현을 어떻게 쓰냐? 수출과 수입이 아니고 반출과 반입입니다. 민족 내부 거리기 때문에 특수한 거죠. 그래서 이 남북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노태우 정권에서. 대단히 획기적인 정책이죠. 그러니까 아예 남북 관계를 규정을 딱 지어버렸어요. 만약 그때 규정을 해가지고 저쪽 그 북한은 적대 국가로서 지금 이제 북한이 우리에게 하는 적대 국가로서 뭐 철천지 원수 뭐 이렇게 규정을 했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았었죠. 지금까지도. 근데 노태우 정권에서는 아예 같은 민족으로 다 묶어버렸습니다. 상당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지금 현재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기본 이제 이념적 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부가 90년대 정부의 평화적 결심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거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입니다. 이게 남북 사이에 여태까지 이제 거래도 없었던 뭐 7.4 남북 박정희 정권 때 그걸 썼긴 썼지만은 그거 외에는 뭐 정치적인 저기 성명 공동 성명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른 것도 없었어요. 우리 같은 민족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걸 갖다가 아예 법적으로 아예 그냥 이렇게 규정을 하려고 합의서를 아예 그냥 규정을 하는 건 노태우 정권이라는 얘기죠. 상당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남북 사이 화해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게 다 들어가죠. 남북 사이 화해와 불가침이라는 거 서로 이제 서로 침공하지 않다는 얘기죠. 적대시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우리가 북한하고 같이 추진했다는 얘기죠. 보통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그러죠. 상당히 이제 물론 또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제가 민족화의 달성은 무력 침공과 충돌 방지, 긴장 완화, 평화 보장, 교류 협력 이것도 전부 다 이제 그 안에 이제 우리가 그 조국 통일 3대 원칙에 전부 다 안에 포함이 되지만은 전부 다 구체적으로 다 규정을 해놨다는 얘기죠. 자, 남북기본선은 어떻게 구성했는지 첫째, 남반도와 대립과 반목의 남북관계를 정산하고 하야 협력의 남북관계를 개막하기 위한 이제 실천 강령이었다는 얘기죠. 둘째는 남북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로 규정을 했다는 얘기죠. 같은 민족이다는 얘기죠. 셋째, 남북 간은 서로 체제를 인정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너네는 너네 체제대로, 우리는 우리 체제대로, 너네 체제를 우리가 부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도 하나의 그 민주적인 민주주의 안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듯이 우리도 대한민국의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서로 체제를 인정하는 거죠. 제가 이제 쭉 이제 수업을 강의를 쭉 하면서 서로 남을 인정한다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제가 몇 번씩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 이제 평화에 대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남을 인정하는 것이 내 개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뭐 직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학교라든가 아니면은 커뮤니티라든가 있지만은 이거를 남을 인정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북한의 체제도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인정한다기보다도 그 체제를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그 체제를 우리가 그 부셔야 된다 아니면은 그 체제를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부셔야 된다, 깨부셔야 된다, 뭐 박살을 내야 된다라는 건 전쟁밖에 더 있냐는 얘기죠.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남의 체제를 인정한 다른 사람 체제를 안, 그 주변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이 평화의 핵심이라는 갈등 해결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바로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에 이게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이 노태우 정권에서 한 얘기가 또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을 해버립니다. 이제 물론 사실은 상당히 순수했었죠. 90년대 이 남한은 비핵화를 전부 다 철수를 다 했습니다. 핵무기를 1990 91년에 전부 다 미국의 전략 핵무기를 전부 다 58년에 들어왔던 게 전부 다 철수를 다 했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핵무기가 없다 이제 남한에는 자 이제부터 이제 비핵화를 하자라고 해서 북한도 여기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북한이 이제 배신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건 나쁘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만 속았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같이 핵을 개발했다. 91년부터 그러면 너네가 해 우리도 같이 하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사실은 물론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우리도 같이 개발해 가지고 같이 동등하게 우리 해야지만이 핵 억제력이 생긴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지 당시에 우리 남북한 사이에서는 그렇게 됐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는 동맹 강화를 선택을 한 거죠. 그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공동대응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아주 중요한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음. 자, 노태우 정권의 대북 이게 지금 나올 수 있을라나 모르는데 잠깐만요.
자, 시사오늘이라는 요 이제 시사온이라는 곳에서 노태우 정권은 이제 외교 정책이라든가 이제 그 북방 정책에 대해서 이제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상당히 좀 자세히 좀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태우 정부의 이제 외교 정책, 비동맹 국을 잡아라. 이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체제 경쟁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체제 경쟁을 했었으니까. 어, 그러면서 이제 자 이제 북방 정책을 쓰고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면서도 노태우 정권은 그래도 국익을 위해서 이제 외교 정책을 상당히 이제 발빠르게 움직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방 정책,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 노태우 정권은 상당히 높이 평가한다 하는 겁니다. 서울에 보면서 구사단장이었었던 사람에 대해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공과관은 있지만은 이제 물론 상당히 이제 물론 이분 이제 아들이 이제 사죄도 하고 평상시 아버지가 이제 상당히 이제 뭐 죄책감을 느끼고 사과를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뭐 음, 북방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탁월한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도 이제 당시 소련하고도 수교를 했었거든요. 상당히 큰 족적인 거죠. 그것도 외교적으로 상당히 엄청나게 뛰어났던 게 뭐냐면은 북한이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를 못하게 막으면서 그 외교를 했거든요. 이건 대단한 이제 외교 능력이죠. 상당히 큰 외교 능력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남북 간에 직접 접촉을 하는 이제 단계로 들어옵니다. 이제 김대중 정권에서는 김대중 정권은 이제 하나 이제 그 핸디캡이라는 게 있었죠. 이제 뭐 빨갱이라는 그런 게 핸디캡이 있었는데 그 핸디캡을 극복을 하고 핸디캡이라기보다도 그 이제 그 비난을 극복을 하고 이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하고 이제 국방위원장하고 이제 만나서 직접 이제 대화를 한 거죠. 거기서 나오는 게 남북 공동선언인데 이 남북 공동선언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북한의 이제 고려연방제 창립 방안, 지금은 고려연방제 창립 방안이고 우리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인데 두 개의 통일 방안 중에 남북 연합 단계로 가자. 어차피 두 개 체제도 인정을 하고 노태우 정부 때 벌써 인정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두 개 체제 간에 전혀 우리가 상극일 것 같은데 두 개 체제가 한쪽은 한민족 공동체는 흡수 통일을 오해할 정도로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고려민주연방제 창립 방안은 이제 그 연방 국가를 한다. 근데 두 개의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정부, 두 개의 체제. 뭐 이거죠. 서로 인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화해 협력하고 이제 교류 협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남북이 이제 따로따로 있다가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가 하나의 국가로 반드시 합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니까 당연히 흡수 통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한테는. 요즘에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고 아예 그냥 다 빼버리더라고요. 완전히 흡수 통일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를 김대중 정권은 두 개를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고 이제 해서 남북 연합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남북 연합제에 따라서 이제 두 개의 어느 정도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의한 것이 6.15 남북 공동선언인 것이죠. 전혀 다를 것 같은 자, 그겁니다. 자,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음, 자 여기 있습니다. 요 두 번째 항에 보면은 이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아니고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아니 서로 공통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두 개가 서로 이제
비슷한 면이 좀 있지 없지 않아? 연합제하고 연방제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런 통일 방안에 거의 비슷하게 이제 이게 합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인정을 하고 뭐 약간 좀 말에 좀 약간 좀 함정들이 좀 있긴 있지만 최초로 남북 간의 통일 방안에 대한 일정한 부분의 합치를 좀 봤다라는 얘기죠. 이게 6.15 남북 공동선언인 거죠. 김대중 정권 때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노무현 정권 때는 어떠냐? 노무현 정권 때는 김대중 정권의 6.15 정신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근데 14선언이라는 거를 하죠. 여러 가지 14선언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전체제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양측이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 협력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 협력 각 분야별로 수산, 농업, 뭐 임업 다양한 분야의 경제 협력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태우 저기 뭐 노무현 정권 때는 실질적으로 남북의 이제 협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갔었죠. 저 여기서 이제 문재인 저기 뭐 이명박 정권은 좀 이명박 정권하고 이제 그 이제 박근혜 정부를 빼긴 뺐는데 두 정권은 좀 한 게 좀 없어서 특별하게 이제 평화정책 노력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그렇다고 해서 뭐 이념적으로 저는 뭐 이제 진보 정권만 다루고 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권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제 들어왔었죠. 이 책이 쓰여진 이제 마지막 연도에 이제 문재인 정권은 이제 다양한 합의들을 이뤘습니다. 다양한 합의들을 이뤘는데 문제는 구체적인 실천을 이뤄내지 못했어요. 우리 이제 북한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 도대체 뭐 했냐라고. 물론 뭐 문재인 정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지금 긴장이 완화된 것도 없지 않았느냐. 긴장이 오히려 완전히 완화된 게 없다니 죄송합니다. 긴장이 고조된 것도 없죠. 우리는 긴장이 완화된 상태라도 그것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뭔가 이뤘다. 무슨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공동성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합의서라든가 협의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나왔다라는 것은 좀 아쉽지 않나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북한에서 금강산 관광만이라도 재개를 하자라고 요구를 그렇게 많이 요구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죠.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있었고 좀 안타까웠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제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역대 정부의 평화 정책 노력을 쭉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기 나와 있는 한반도 평화의 비전과 과제는 이거는 과제만 있지 실천되는 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강의 중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 때 실제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들에서 이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되도록이면은 좀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평화체제 9강하고 11강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강의들은 제가 유튜브로 올려서 유튜브 주소를 전부 다 올려드릴 건데 제가 이거 왜 그러냐면은 헤라베이 참들에서 올리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이걸 올리고 다시 또 두 개도 안 올라가고 그래서 그걸 계속 다르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좀 복잡해서 차라리 그냥 유튜브에다 올려서 그 주소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내주면은 그 주소에다가 주소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 영상을 그냥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분들이 이거를 이제 받는지 안 받는지는 뭐 그거는 제가 이제 뭐 강제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 PPT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좀 다룹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강의를 끝까지 안 들으면은 이 강의를 끝까지 안 들으면 시험 문제를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끝까지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이제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물론 뭐 댓글로 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질문에 답을 해주기만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강의라서 제가 또 특히 생각하는 그 내면적 강의 저기 뭐 평화라든가 대내적 평화라든가 여기에 상당히 이제 갈등이라든가 갈등 해결 뭐의 이제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실제로 그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니까요. 남남 갈등이라든가 남북 갈등까지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중요하게 좀 다루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끝까지 좀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게 8이라는 8 이제 7, 8 총 8개 동영상인데 요거를 제가 요 동영상의 끝에까지 보라는 걸 제가 안내를 다시 또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강의는 9차시, 11차시 강의는 여기까지 이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보시고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PPT는 제가 다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헤라민의 2찬들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